지난 14일,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했죠. 부울경 지역의 시민들과 스킨십 행보를 이어가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간 윤석열 후보는 순직 선원들의 유령탑부터 찾았습니다. 영웅들의 머리 빌려 응원합니다. 수출과 무역 현장에서 뛰는 선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겠다는 겁니다. 해운산업 육성과 친환경 디지털 어업을 통해 신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후 윤석열 후보는 동해선 광역전철을 타고 울산으로 이동하며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고 고질적 문제인 광역교통망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또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대북 안보 공약, 서울시 관련 정책 공약 등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4일, 15일 이틀간 이른바 부울경 지역을 방문했고 또 이제 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부울경 행보에 대해서? 후보로서는 사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오랜만에 방문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로서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그 사업이 있어요. 대규모 곡식 사업이라든가 또는 대단히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부울경에서는 뭐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 일단 그것이 굉장히 관심사이니까 그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뭐 예타 면제를 확약해주고 부울경 그 주민들 자체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에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좀 자신감 있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이어가자면 이 가덕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뭐 면제하겠다. 근데 민주당은 이미 면제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울산도 밀양도 있고 다른 타도시에 대해서 전 정권에서는 사실은 여야가 입장이 갈렸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덕도로 한 방향으로 모아준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후보들이 부울경 나들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보면 부울경이 심상치 않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겸사겸사 어떤 그런 그 지역 민심과 더불어서 그것을 자기 지지율로 가져가겠다 하는 어떤 윤석열 후보의 전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심 PK 후보가 아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TK 지역에서의 어떤 민심 위반이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다. 뭐 그렇게 보고 말하자면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표가 확실하게 온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진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가덕 신공항 예타 조사 이 논란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민주당에서 예타 면제 대상으로 요구를 하고 정책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실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예타를 면제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약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이미 예타 면제되었다라고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후보가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안을 밝혔죠. 청와대 규모를 줄이겠다, 슬림한 청와대를 공표했고 한마디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전권을 행사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비대해진 청와대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게 골자인데 기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청와대에 계셔서 또 이게 어떤 느낌인지 확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이게 청와대 기능이 커지면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청와대 정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부가 청와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청업체로 전락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이 민정수석실 때문에 모든 그 국정의 상당 부분이 폐해가 있다 해서 민정수석실은 폐지하겠다. 그리고 수석비서관 숫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규모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현장 대응 능력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규모를 줄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을 더 높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처음에는 그야말로 20, 30명으로부터 네네. 출발했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삼성 개혁을 하면서 이게 강화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 그러니까 몇백 명이 되는 조직이 됐는데 한 번은 좀 점검해보고 갈 때 이렇게 계속 비대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아요. 부속실 기능 뭐 없애겠다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이게 빌미가 돼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예컨대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인사검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을 줄이는 대신에 국회에 온다든지 아니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뭐 위원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준다든지 유기적인 종합적인 비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뭐 윤석열식 처방이 마치 전두환 전 대통령식 처방하고 비슷해요. 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없애버린다. 뭐 무속인이 있다 출입한다면 아예 그 네트워크 본부를 없애버리더라고 여기는. 무조건 없애면 다 되는 줄 알고. 정부 조직법상의 조직 구조가 더 중요한 것이지 네네. 청와대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경중이 안 맞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는 청와대가 사건 수사에 개입하고 또는 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건을 조작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인사검증 문제는 사실 어떤 정부든 그 기능이 필요하죠. 근데 인사수석실에 인사검증 기능을 두면 돼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봐요. 네, 윤석열 후보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요.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대선 이후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혹평했는데 인상안에 대해서 백지화 어떻게 보십니까, 김채고 의원님? 이게 그 전기요금이 네, 누적된 적자를 그냥 한전에 떠넘겨 놓고 이것을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대선 이후에 요금을 인상시키는 이런 양심불량의 정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한전 적자는 대부분 탈원전 정책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전을 가동해서 그 전기 생산하는 단가, 물론 수력 발전이 제일 싸죠. 그리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한참 후에 태양광, 뭐 그다음에 풍력 이런 이른바 재생에너지인데 결국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단가를 올려놓고 재생에너지를 그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전기 조달 원가는 높아지는 이런 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선 이후에 그 4월 달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이런 참 황당한 일에 대해서 수정을 한 거죠. 차라리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 그런 취지인데 저는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주장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양심불량이 더 드러난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우선은 이게 한전에 누적되고 있는 적자가 말하자면 이제 전기요금 백지화가 해법이 될 수 있느냐, 한전 자체가 그거로서 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냐, 재정적인 부분,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마치 뭐 이재명 정부가 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100% 답습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로서의 전기요금 백지화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공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4대 비전과 9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을 다시 짓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이번 대선 승부처인 서울시 관련 세부 공약을 내놨습니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도 파격적으로 완화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한 서울 역세권 첫집 10만 호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50만 원 주택 공급,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 하면 좋은 정책이죠. 뭐. 다 된다면.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수도권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지화함으로써 어떤 지상을 굉장히 다양하게
말하자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 다만 수도권에 있는 과도하게. 아파트 집값만 네. 계속 안정적으로 오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역이나 지방에 사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해 나갈 것이냐. 안정적인 지원들을 지방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재정이 과도하게 또 서울 뭐 수도권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사실 부산의 그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같은 경우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에 과연 차별을 둔다고 볼 수가 있느냐. 뭐 그리고 영남, 호남 전체도 예타 면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네. 것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 투자한다. 꼭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지방에 투자되는 그 어떤 재정 규모가 훨씬 큽니다. 아직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SOC 투자가 굉장히 미흡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지방에 재정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걸로 보면 꼭 수도권에 집중 투자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를 계속 쓰는 실내에서는 이 방역 패스 전면 폐지하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법원에서 또 정부와 계속 이제 또 어긋나는 그런 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거리두기 완화 정책? 이 방역 패스 문제는 사실 비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방역 패스 때문에 너무 이제 고통스럽다 해가지고 지금 방역 패스의 주된 대상은 또 젊은 세대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방역 패스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완화하거나 또는 뭐 일부 재점검. 뭐 재조정하자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방역의 문제는 미국식 공리주의적 접근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다수의 어떤 보건적 안전을 위해서 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소수가 약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소상공인이나 임산부나 또 젊은이들의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종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국가나 대다수 국민에게 이익이다라고 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아무리 야당 후보지만 그 전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별로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 패널 분들 혹시 게임 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뭐 아주 우리 오래된 수준은요 독수리 네. 뭐 갤러그 이런 거밖에 예, 없어요. 문구점 앞에서 했던 그런 테트리스 이후는- 너구리 이런 거 네. 너구리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요즘 그 게임 공약을 보면 이 윤석열 후보가 게임 중독 관련해가지고 뭐 질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등등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일단 개념을 제가 잘은 몰라가지고 전 이제 제작진한테 여쭤보긴 했어요. 일단 의원님이 알고 계신 만큼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젊은 세대들 특히 2030 세대들은 그 세대가 다른 것이 아니고 민족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같이 생기고 네. 말도 같이 쓰고 한 집에서 살지만 그 이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약 개발을 할 때도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냐 하니까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확률형 네, 핫 아이템의 이슈예요. 네. 그 정보를 공개해 달라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필요하대요. 가장 정확하게. 물론 이민족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한때 뭐
게임이 이제 뭐 사회 악인 양, 뭐 일종의 뭐 질병, 뭐 이렇게까지 규정당하던 그렇게 소외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여야 후보들 이 공약을 보니까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게임이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무기가 되고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네. 그 게임 안에 아이템 자체가 자산이 되는 시대에 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확률적 부분에 있어서 네. 말하자면 자산 가치와 연관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지금 현재 법 제도 중에 가장 큰 문제점도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지금 게임 안에 하고 있는 걸 다 사행성으로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발전하는데 좀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자체로 게임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약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대북 안보 공약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우리나라 삼축 체제라고 하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량 강화를 하겠다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언급하면서 대선 후보가 이 단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국제정치적으로 예민하다 이렇게 비판하신 분이 있어요.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킬체인 방어 체계라는 것이 적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를 공격할 확증이 있다면 먼저 선제 타격하자는 것이 킬체인인데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안보식이지 거기에 대고 무슨 뭐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 뭐 호전적이다 뭐 전쟁광이다 그런 헛소리를 하던데요. 이게 정말 저는 좀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선거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우스운 꼴이 되었나 하면 금년 들어 벌써 북한이 미사일을 네 번 발사했거든요. 그것도 열차로 지금 발사를 하잖아요. 만약 극초음속 그 미사일이 맞다면 그러면 선제 타격이 불가능해요. 발사점을 모르는데 무슨 선제 타격이 되며 극초음속이면 AMD 미사일 방어 체계도 이게 안 들어요. 쏴들어도 못 막아요. 그럼 우리도 그 방어 체계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호전적이다, 뭐 몰라서 안보를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런 식의 이야기만 하는 그분들은 저는 대한민국 지도자 또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네. 이제 남북 대치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너무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특히 북한 없어졌으면 좋겠고 깨부수면 좋겠다. 멸공. 하는 거죠. 멸공 손들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해서 킬체인이라고 하는 건 선제 타격이 아닙니다. 정밀 타격으로서 총알로 분쇄시킨다는 개념이죠. 선제 타격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선은 왜 전작권을 한수합니까? 전시작전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제 타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도 없어요. 미국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죽어도 별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건 공멸입니다. 멸공이 아니고 사실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선제 타격론이 얘기되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더 좋아할 거예요. 핵무장의 계기가 된다고요. 명분이 된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왜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현재 킬체인 시스템을 작동하려면 우리나라 6회 공군 체제를 1, 2, 3군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기분으로 선제 타격 젊은이들이 기분 좋죠. 말이 되는 것 같죠. 뭐 적이 쏘는데 내가 먼저 쏴야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단발마 수준의 입장과 관점을 갖고 있어서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이 이번 다양한 공약을 또 보시면서 최고의 공약과 최악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죠. 대체로 뭐 국토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부산시에 낸 공약들은 네. 마땅히 가야 될 길이고 뭐 대체로 공약에 대해서 좋게 느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평가. 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네. 뭐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 저도 매일
출퇴근을 경부선을 양재동 고개를 넘어서 오는 입장에서 그렇군요. 베스트는 그다음에. 그래서 경부 그 선 지하와 예타 면제 뭐 저는 좋다고 보고요. 네. 월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 패스 전면 폐지 네네. 이런 것은 좀 무책임한 공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책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국민의힘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국민의힘의 총 정보량은 약 11만 6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연관어 중에서 지난주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MBC, 3위는 녹취록입니다. MBC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인터넷 매체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결국 녹취록 일부가 전파를 타면서 MBC, 녹취록 두 단어가 급상승 연관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4위는 도입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등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행보를 보이면서 도입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였습니다. 5위는 인천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인천을 방문해 인천 상륙작전처럼 역전 드라마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인물 연관어 중에 지난주 사용이 급증한 이름을 살펴봅니다. 1위는 김건희 씨입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파장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어찌됐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악의적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에 대해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본인이 가진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3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건희 씨가 조국 수사를 그렇게 펼칠 게 아닌데 여권 인사들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공격했지라며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한 것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4위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멸치와 콩 구매 동참한 나 전 의원이 멸공 논란에 대한 여당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 과민 반응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멸공 논란이 꺼지지 않으면서 관련 데이터 양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위는 김만배 씨입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한 주 국민의힘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명 메타버스 시즌2를 한 달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 확산세로 잠시 멈췄던 메타버스를 다시 가동하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먼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찾은 이 후보는 입주 기업들을 만나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인천 경제대도약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영종을 항공정비 특화산업 중심지로 육성, 남북평화협력의 전진기지로 인천을 활용하겠다는 등의 구상입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디지털 산업 분야 등 여러 민생 공약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가 인천을 방문했네요.
경인선 경인 고속도로 지하와 수도권 매립지 갈등 해소 등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북아 시대, 또 북한항로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허브 거점이 되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RO 육성이라든지 이런 네네. 어떤 그 물류와 관련된 공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경인선, 경인철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래 묵은 그 그렇죠. 숙제와 같은 수건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해결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 다르고 이재명 후보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완전히 수도권 매립지가 거의 포화된 상태거든요. 음식물과 관련된 어떤 매립지 구상, 새로운 신기술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당연히 공약에서 포함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수건 사업일수록 사실 여야할 것 없이 공약이 좀 수렴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천 방문해서 내놓은 이재명 후보 공약 어떻게 윤석열 후보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무적인 정도의 공약이고 이것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선순위의 차이 정도에 불과하죠. 특히 이제 이 수도권 지역, 경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일지 또 주민들에게 더 그 실효성이 높은 사업인지 그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이틀 뒤인 지난 16일에는 강원을 방문했습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강조했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죠. 이 금강산 관광체계 그리고 DMZ 관광 추진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참 20년 동안 내내 이런 얘기들이 돌고 도는 느낌이에요.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번 강원도 방문 공약.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그 경선 과정에서도 똑같은 공약을 냈었고요. 결과적으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개발 이런 것들이 아마 경기도지사도 똑같이 그렇게 이북하고 접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숙성돼서 이와 같은 공약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민주당 정부가 갖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왔던 네. 평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철학을 기반으로 공약화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 비무장지대 관광이라든가 또는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남북 간에 어느 정도의 그 긴장 완화가 되고 더 이상의 상호 그 무력 그 충돌 위험이 없어질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에 북한이 보여준 태도와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그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이 내용도 과연 실효성 있는 이야기인지 그저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지 그건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이 강원도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안보 관련해서 발언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를 수립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 타격론, 또 북한 주정론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뭔가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색깔을 분명 좀 달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캠프에는 이해찬 전 총리가 네네. 함께 하고 계시고 또 경기도에는 부지사 이름을 평화부지사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 또 동북아 경제를 통한 평화의 구축 이런 어떤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평화지대를 확장해 감으로써 그런 의미로서 북을 압박하고 네네. 또 그런 의미에서 그걸 비핵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 철학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하겠다고 말로는 늘 그러지만 북한이 지금도 미사일을 펑펑 쏘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해서
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뭐 이미 공지 사실이죠. 다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핵보유국 인정 자체가 갖는 정치적 의미 또는 뭐 국제 질서에서의 의미 때문에 애써 무시하고 있는데 지금 뭐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무슨 근거로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로 그냥 하는 내용뿐이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내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게 핵 포기를 유도하고 핵을 포기하면 그러면 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뭐 하다못해 들어볼 필요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하나만한 이야기죠. 비핵화에 뭐 평화체제 이거는. 네. 너무 두리뭉술하고 비현실적이다. 아니 두리뭉실 비현실이 아니고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능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눈속임용으로 던진 거죠. 뭐. 알겠습니다. 지난 18일 이재명 후보가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언급했습니다. 개헌을 하자. 그리고 대통령 임기 뭐 1년 단축도 나는 뭐 포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은 그동안 그 여야 후보 공약들을 보면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미세한 수준의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공약들이 많았었고 이 거대 담론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과거에 나왔던 얘기기도 하지만 이 4년 대통령 중임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우리가 네. 이제 단임제라 했을 때는 그때는 독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의 장기화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단임제를 선택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시점은 지난 것 같고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단임제의 폐해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우리 사회가 한 3년씩 일하고 그냥 한 1년씩 기다리고 멈춰서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가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년 중임제로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한 대통령이 최소한 8년은 가야지 어떤 정책이 일어나되고 네. 또 밑에 이제 뭐 관료들이나 뭐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일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네. 뭐 거의 말이 5년이지 한 3년짜리 정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국가적인 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가의 권력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시도가 이번 대선 공간에서도 물꼬를 트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본인이 어쨌든 그 과정에서 5년 단임에 아니라 4년 중임제로 되기 위해서 1년 정도 손해를 보겠다. 네. 뭐 그런 것들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힘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4년 대통령 중임제.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뭐 당론을 정하거나 네네. 또는 특별히 논의를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려면 우리 국민들이 한번 역사를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중에서 저분이 단임제로 퇴임하니까 참 나라 발전에 아쉽다, 안타깝다. 저분은 대통령을 한 번 더 재임을 해서 계속 이 나라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느냐. 오히려 임기 말에 정권 교체 요구가 굉장히 전부 컸잖아요. 만약에 이거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 놓았었다면 그 단임제로 나가실 분들이 한 번 더 하시겠다고 전부 국민들을 들들 볶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단임제라서 그나마 정치의 안정이 보장되는 것 아닌가. 저는 4년 중임제가 아니라 4년 단임제가 맞다고 봐요. 오히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단임 대통령을 선출해서 계속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저분이 단임제 대통령인데 너무 아깝다. 우리가 저분을 다시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는데 헌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이거 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봐요. 네. 저는 네. 뭐 개인의 사견이니까 그렇지, 그걸 개인적인 존중하고 예. 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4년 대통령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말하면 중간평가의 의미로서 4년의 승부를 걸고 정권 교체 요소가 많으면 날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들들 볶는다니까. 막 대통령이 막 돈도 많이 나눠주고 막 이제 그런 돈 찍어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런
시대가 거짓말도 이제 더 하고. 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의견은 엇갈리는 것으로. 네, 괴로울 사람도 있고 또 아닐 사람들도 있고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대전을 통해서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일자리 얘기할 때 숫자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결과적으로는 더 임금이 낮는 곳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일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밖에 없고 새롭게 부흥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하나의 그 청사진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실업자 숫자가 한 97만 명 정도 되거든요. 300만 명 일자리를 만들고 나면 200만 개는 그러면 누구로 채워야 됩니까? 이게 통계라도 좀 보시고 그냥 빨리 수정해서 100만 개라고 바꾸라고 하세요. 어차피 뻥공약이잖아요. 이게 디지털 에너지 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통해서 300만 개 일자리 만든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차라리 가만히 계시는 것이 일자리가 덜 줄어들지 않을까. 그분이 만약에 나서서 뭘 하면 산업계 전체가 공동화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에요. 그거는 좋은데 윤석열 후보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 일자리 공약 안 윤석열 할까요?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각자의 주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을 도와준다니까요. 네. 예. 반응이 영신동천네. 네, 거의 양쪽 다 이제 무시 전략으로. 재건축 정책 간담회가 지난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 6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의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마주 앉은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은 국민께 사과한다며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민주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는 4종 주거지역 신설, 인허가 통합 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대폭 단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겠다.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은 재건축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여야 후보들이 공약을 마구마구 제시하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9일이었습니까? 지금 겨우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데 그 후보들의 공약이 다시 부동산을 들썩거리게 할 수 있다. 양쪽 다 좀 자제 플리즈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그 공급 사이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공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북 지역 같은 거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 시장이 3선을 하는 긴 시간 동안 너무 개발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을 좀 강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통을 틔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공약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완전히 외면하던 정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을 틀어막기 위해서 노력만 하고 발목 잡고 기존에 잘 준비되던 것도 무산시키는 정도의 그런 정책을 해왔거든요. 이런 무지막지한 정책을 하던 분들이 갑자기 용적률 500%까지 또 지금 신속 협의체 4종 주거지역 이거는요. 제가 단언컨대 이재명 후보는 절대로 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민주당 내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근본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탕 발림 공약을 했더라도 나중에 가면 정책은 거꾸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주장하시는지 아니면 나중에 딴소리 할 그런 생각이신지 몰라도 꼭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나 민주당은 태생적으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추진하면 뭐 또 특혜니 어쩌고 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정치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할 의사가 없는 뻥공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난 11일 윤석열 후보가 17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동시에 이 간호법 제정안 추진을 지지했습니다. 이건 양 후보가 지금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법안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법안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었지만 직능 간 이해관계 조정을 이유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법안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제정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앞에 지금 뭐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아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니까 그 간호사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가령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의사를 보조하고 요양하는 일을 하는데 실제로 간호사들이 병원 전체 운영에 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그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 처우가 너무 형편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제 그런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간호사들의 인건비들이 너무 커지고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재정적 부담도 많아질 것이고 또 그 병원 안에서의 마찰 요소도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또 반대측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절묘한 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사 이제 그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또 입법기관에서 입법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져야 되겠죠. 이 단순히 이제 간호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간호조무사, 그렇죠. 또 다른 이제 의료인들과의 영역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 다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군인, 간호사 등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층으로 나누면 청년층에 대해서 구애를 또 확대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요즘 이번에 그 어느 대선보다 2030이 자주 언급되는데 그만큼 투표를 열심히 할지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대선판은 확실하게 뭐 2030 스윙보트층에 포커스를 맞춘 공약들이 젊은이들을 위한 공약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2030 세대는 아직까지 유동적인 그런 측면이라서 좀 더 관심 있게 본다는 측면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위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유능한 소수의 젊은이들이 다수의 고령 인구를 먹여 살리는 체제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가 젊은이들 하나하나를 인재로 키워내지 않으면 이 국가가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 사람 한 사람 1세부터 30세까지의 그 전연령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그게 앞으로의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런 국제적 경쟁 체제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자연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약 관련해서 2030 뭐 표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투표율이 사실은 20 다르고 30 다른데 이번에 조금 별개 질문입니다만 실제 생각만큼 2030이 투표장에 이번에 정말 더 많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이번에 20대, 30대 세대들의 투표를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봐요. 뭐 지역 대결 구도, 이념 대결 구도에서 많이 자유로운 세대거든요. 자신들이 지향하는 뭐 이슈 또는 이해관계 또는 관심사 그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깨어있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저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 공정 이슈가 훨씬 자신들의 미래에 이 정치적인
그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자각을 길러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젊은 세대는 늘어날 것이고 공정 이슈는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대략 동의하시나요? 예, 그게 아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먼저 치러진 유럽 의회에 네네. 실제로 뭐 투표 차원이 아니라 의회 진출한 세대들이 훨씬 젊어졌어요. 그렇기도 하죠. 그런 흐름들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젊은이들 스스로의 미래가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 어려움이 가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어떤 각성 또 이준석 대표가 또 젊은이들을 정당으로 많이 유도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향 그런 것들이 치열하게 논의되면서 투표율까지도 제고되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다양한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재현 최고위원에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이번 한 주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가운데 베스트다, 월스트다 하나씩 꼽아주시죠. 제가 이재명 후보자의 공약 중에서는 그 재건축 관련 공약 이런 것은 사실 지금 현재 곧바로 시행해도 부족할 정도로 꼭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 의지가 있느냐? 저는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약 자체는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베스트 꼽아주셨고요. 그다음에 월스트는 가장 뭡니까? 나쁜 방식은 이제 남북 철도 연결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공약을 하면서 일종의 북한에 대해서 좀 구애하는 것 아닌가, 북한이 선거에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그런 요청의 한 방향으로 이런 공약을 내지 않았는가 해서 가장 나쁜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여야 대선 후보들 정책 행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어야죠. 김재현 최고위원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뻔 공약에 속지 않는다. 네, 김영주 의원님. 오늘 우리가 토론에 나왔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를 뜨겁게 만들었던 영적인 김건희와 무속 선대본. 네, 그렇게 잡으셨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토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